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호입니다.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팔고 이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은 뒤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을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면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이 휴일인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결정한 건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상현 기자입니다.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올리는 공매도. 하락장에 베팅하는 만큼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에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BNP 파리바 HSBC는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등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 한시적인 금지 이후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조치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형평성 방안을 마련하고 무차익 공매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글로벌 증권사들에 대한 공매도를 전수조사해 불법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할 방침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휴일인 오늘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여당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제안으로 촉발된 메가서울 구상이 수도권을 넘어 더 확대될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에 한정했던 메가시티 구상을 서울뿐 아니라 광주와 부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총선 국면 초반에 확실히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익은 총선형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당장 김포시는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한 3축 메가시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과 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메가시티를 원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낡은 행정 체제를 좀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토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특위 명단을 모레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일부터는 기관 보고를 받고 특별법 마련에도 착수합니다. 특위 움직임과 별개로 당 지도부는 일단 수도권 편입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일 서울시를 방문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편입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안서에는 통합 필요성과 서울이 얻게 되는 이점 등을 담았고 실무진 차원의 논의를 위해 서울과 김포시의 합동 TF 구성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사이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 2명이 일주일 만에 가세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형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열려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회견 내용을 보면 분명한 건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특위위원장에게 김포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주경태 위원장은 두 분 모두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십시오.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편입 추진이 선고용이 아니라는 것을 출마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두 의원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예산 수천억 원이 줄어들고 농어촌 특례 입학과 같은 혜택도 줄 거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김포가 명품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자세로 김포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선거를 겨냥한 방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좀 선거판 흔들기, 선거 기획 차원에서 한 아주 정략적인 행위다.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입장을 내지 못하는 지도부가 비겁해 보인다고 지적했고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메가서울의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총선 출마자들의 사퇴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에 따른 인적 개편이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홍영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민의힘 1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고위 참모들에게도 후임이 확정되기 전까진 자리를 지켜 업무 공백이 없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전희경 정무비서관 등 참모진들의 사퇴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다녀온 뒤인 이달 말쯤엔 김은혜 홍보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의 사퇴가 예상되고 비서관 중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 달 넘게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출신인 김영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교수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홍혜주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달아난 탈주범 김길수가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서울 시내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주한 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당국은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 이틀째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탈주범 김길수.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김길수가 지하철을 갈아타는 모습과 6시 20분쯤 뚝섬 유원지역에서 하차한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의 병원에서 달아난 뒤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를 거쳐 오후에 서울로 이동한 겁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등 전국 주요 도주 경로에 직원을 배치하고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길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지인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선 파악에서 빨리 검거하는 게 우선으로 보여서 저희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김길수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수배 전단 속 김길수는 면바지와 베이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편 겁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어제 3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선균 씨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줬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실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속아서 투약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이 A 씨의 협박으로 3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고소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의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마약 투약 시점이 1년을 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A 씨의 휴대폰 분석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3차 소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내일 경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경찰은 권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와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SNS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어린 시절 모습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보냈다는 메시지인데 청혼 과정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남 씨가 공범 의혹을 받자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남현희 씨 측이 전청조 씨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남아용 한복과 태권도복 등을 착용했는데 수영복은 상의를 입지 않았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이런 사진을 보여주며 성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받았다고 얘기했고 3억 원짜리 외제차를 사주며 청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씨가 어려운 성전환 수술까지 받았다는 전 씨에게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느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남 씨는 전 씨 펜싱학원 수익금을 자기 계좌로 받고 펜싱협회 인맥 확장에 앞장섰다는 등 사기극 공범 의혹이 제기된 상황. 남 씨 측은 경찰 조사를 통해 공범이 아님을 밝히겠다며 전 씨가 건넨 선물 40여 개와 외제차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대질 신문이든 뭐든 어쨌거나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이 여자임을 남 씨가 처음부터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남 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4년 동안 560명에게 100억 원 넘게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역대 최고형입니다. 이자 몇만 원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법원이 이례적인 중형을 내렸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 2명이 경찰에 붙들려 입국합니다. 민준이란 가명으로 필리핀 내 보이스피싱 조직 중 최대 규모인 민준파를 운영한 총책 최모 씨와 부총책 이모 씨입니다. 37살 최 씨는 2017년 12월부터 4년 동안 필리핀에서 560명을 상대로 108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성과급을 걸고 다단계식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서 정말 급전이 필요했던 정말 형편이 어려운 많은 서민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해액 50억 원 이상의 피싱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기존 피싱 범죄 선고형보다 15년이 긴 징역 35년형과 20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조직원 40명도 덜미를 잡혀 재판과 수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108억 원 가운데 상당액은 운영비 등으로 써버려 피해자들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총리를 수감하라는 과격한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쟁 한 달 사이 가자지구 건물 최소 25% 이상이 파괴됐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관저 앞을 시위대가 에워쌌습니다. 하마스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안보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총리를 향해 당장 감옥에 가라고 외쳤습니다.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들 가족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4 years old, and it should be stopped. It's a humanitarian situation, a war crime, and it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스라엘 국민 4분의 3 이상이 네타냐후의 사임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 피해로 인한 국제 여론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 난민촌에서만 50명 넘게 숨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 건물 최소 4분의 1 이상이 파괴됐고 사망자는 10,000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인질 60명도 포함돼 있다고 하마스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적 교전 중지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세계 곳곳에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잔혹한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지만 그 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역시 반인도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신은서 기자가 더욱 커지는 반유대주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영국 맥도날드 매장. 한 남성이 상자에서 쥐를 쏟아냅니다. 맥도날드가 이스라엘군에 무료 햄버거를 제공한 소식이 알려진 뒤 일종의 반발 시위를 한 겁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강의 도중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학생 30명이 퇴장했습니다. 힐러리는 앞서 한 남성과 설전도 벌여야 했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is calling for $100 billion of funding for Israel, Taiwan, and Ukraine, and we're supposed to just bundle these together and pretend like we're going to rush to World War III. And I will listen to you, and I will respond I to do you. not believe you. 미국 내 유대인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선 유대인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재학생이 체포됐습니다. I was angry that this hate exists in the world and that, people don't just look at each other as human to human. And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거나 유대인 살해자가 순교자란 문구 등이 걸렸습니다. Since the October 7th Hamas terrorist attacks in Israel, we have seen an alarming rise in reported anti-Semitic incidents at schools and on college campuses. 개전 이후 미국 내 유대인 혐오 범죄는 400% 급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건물엔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이 달아야 했던 아픔의 상징 다윗의 별 낙서가 등장했습니다. Aucune impunité ne serait tolérée. 전쟁의 첫 시작이 하마스의 반인륜적 기습 공격이었던 만큼 이스라엘의 보복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면서 반유대주의 정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하마스의 공격 뒤 이스라엘 예비군 36만 명이 생업을 제쳐두고 집결했다는 소식 유명하죠. 이들 중엔 복무 연령이 지난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95세 베테랑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안보의 보탬이 되겠다며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예비 자원단체를 만들었는데 군사훈련 체험에 나선 이들을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방탄모에 전투복을 갖춰 입고 훈련장에 모입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입은 군복이 어색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평균 나이 63세 노인들로 구성된 예비자원단체 시니어아미가 첫 봉헌훈련 체험에 나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병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 은퇴 세대가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인구 1억 5천만 대국이 30만 명을 제때 동원 못해서 절절매더라고요. 누군가는 여기는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나름의 사명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낮은 자세로 이동해 건물과 기둥 뒤로 은폐, 언폐를 하고 기회를 틈타 상대 진영으로 돌진합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예비군들과 똑같이 가슴, 등, 배에 센서가 달린 조끼를 입고 레이저 과학 장비가 달린 총을 들고 시가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VR로 구현된 모의 사격장에선 실제와 같은 사격 반동감까지 느낄 수 있는 총으로 사격 훈련을 합니다. 직접 해보니까 어렵고 또 무겁기도 하고 또 군인들의 그 애로사항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국방부와 협의해 실제 동원 훈련에 준하는 입영 훈련도 받을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먹거리 가격이 뛴 게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체감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할 담당 공무원도 지정하기로 했는데 쉽게 말해서 빵 담당 국장, 우유 담당 과장 같은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선뜻 물건을 집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과는 진짜 비싸가지고 저희가 예전엔 사과도 좀 사긴 했는데 지금은 사과는 잘 안 먹고요. 귤이 다행히 5개에 1,000원인 데가 있어서 귤 조금 샀어요. 먹거리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올해 10월까지 작년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생강, 당근 등 채소는 물론 과일도 귤, 사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지난 2년 연속 5.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5%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라면, 빵, 설탕, 우유 등 7개 민감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쌀, 배추, 소고기 등의 1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했던 물가 안정 책임제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체감도가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짓누르기식 가격 통제로 일관할 경우 더 큰 물가 충격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인상 불가피성과 과도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품목별로 완급을 조절하는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을 거세게 틀어쥐고 있지만 중국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K 반도체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의 제재에 미중 갈등은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中方一贯坚决反对美方泛化国家安全概念，滥用国家力量打压中国企业。 이런 가운데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 YMTC가 최근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YMTC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낸드 플래시를 232단까지 쌓아올리고 이를 일반 전자기기에 탑재해 양산에도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신 제품인 238단, 삼성전자의 236단에 이어 232단을 생산하는 마이크론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YMTC는 확보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과 공급망 자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제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낸 중국의 기술이 우리 반도체 기업을 턱 밑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신 낸드 플래시가 우리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만큼 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흐름대로라면은 재투자할 돈이 없어서 진행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자본을 투입하며 제재를 버텨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의 강경 표현을 사용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자 장사 논란에 은행권도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연초에도 대통령이 돈잔치라는 표현으로 좀 세게 제동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강경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면서 고통 분담을 요구했었죠. 이번에는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자영업자의 말을 전하면서 더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금리의 고물가로 이 서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은행만 홀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벌고 있는 걸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종노릇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은행들이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까? 네, 올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이렇게 31조 원에 달합니다. 매년 10에서 20%씩 이익이 꾸준히 좀 늘어온 추세를 보면 올해 이자 수익은 4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자 수익이 2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좀 늘다 보니까 임직원의 평균 연봉도 억대입니다. 5대 시중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 1억 1천만 원이 넘고요.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수익이 이렇게 불어난 데는 경영을 잘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테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사업을 성공시켰거나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익을 거둔 건데요. 그동안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이 대출 금리는 더 빠르게 올리는 식으로 예대금리차 마진으로 폭리를 거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 8월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이 됐고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줄었습니다. 이래서 진작에 마진을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최근 몇몇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좀 조금이라도 덜 지급하려고 1년 만기 상품보다 이렇게 6개월 만기 상품의 금리를 좀 더 높여서 장단기 금리를 거꾸로 설계하는 꼼수까지 보여서 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기간이 짧은 예금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군요.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은행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대통령 비판이 나오자마자 대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하나은행이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다른 은행들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단순히 이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건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위해 좀 더 챙겨달라는 타겟으로 저희를 집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닌가 억울하기도 하고.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마진도 줄인 데다 예금 이자와 같은 자금 조달 비용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요. 하지만 외환위기 때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막상 금리 상승기에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이익을 늘리는 데에만 좀 혈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 횡재세 도입 논의도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고요. 일단 은행권은 상생금융에 좀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자 장사 지적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이 반짝 상생 대책보다는 금리 산정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풍 명소인 내장산이 절정을 맞아 곱게 물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늦어졌지만 단풍을 보러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가 그치면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내장산 자락 곳곳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우화적 연못을 휘감은 단풍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화사합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 터널은 오색빛을 뽐냅니다. 터널 지나는데 거기도 너무 보기 좋고 확 트이는 기분이 들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늦었습니다. 내장산의 명물 애기단풍도 절정을 이루면서 오늘 하루만 관광객 15,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내장산에 있는 단풍이 애기 손 같이 작아가지고 좀 더 귀엽고 보는 재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무지개색 연기를 내뿜으며 비행합니다. 경남 사천 에어쇼에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너무 신기했고 또 애기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수도권 등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화요일 아침 서울이 4도까지 떨어지겠고 수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진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폭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난은 갈수록 더 심해질 전망이어서 기상예보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더 정확한 관측을 위해 기상청은 저궤도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참고 삼았는데요. 송민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촘촘하게 연결해 글로벌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2019년 첫 발사 이후 현재까지 5천여 개를 쏘아 올렸고 2030년까지는 이를 4만 2천여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궤도 인공위성은 지상 250에서 2,000km 상공을 돌며 기상관측, 통신, 첩보 수집용으로 쓰입니다. 스타링크가 성공한 이후 세계 저궤도 위성 시장은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도 저궤도 소형 위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처럼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 수십 개를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기상청은 우선 2027년까지 기능 검증용 위성 1대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발사한 뒤 2029년까지 5대, 이후 2034년까지 20대를 순차적으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예산은 1,230억 원 정도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위성이 한반도를 집중 관측하면 미세먼지 예보 등 기상 예보의 정확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달라진 민주당 의원 평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 평가가 진행 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요,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달에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까지 거친 이후에 12월 말쯤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대와 달리 21대에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전체 배점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배점이 크게 늘어난 항목에 의정활동 수행평가와 국민소통, 또 선거 기여가 있는데요. 의원들 간의 상호평가와 또 대표 발의 법안의 우수성 등을 살펴보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거나 또 입법 공청회 15회, SNS 1000건 이상 등 횟수만 채우게 되면 만점을 받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각 의원의 지역구 총선 득표율 대비 작년 대선 당시 이 지역에서 과연 민주당 득표율이 얼마였느냐, 이 부분을 비교해보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업이 입법 활동인데 정작 법안의 질을 따지는 문제는 정성평가로 돼 있는 셈인데, 근데 이 정성평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때문에 입법 활동이 국민 삶을 어떻게 과연 바꿨는지 이 부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보다는 SNS에 다소 더 능통한 젊은 초선 의원들, 대부분 친명계가 많은데 이런 의원들에게 더 유리하다거나 또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친명계 줄 세우기 밑작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비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비명 속가래기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한
다른 평가가 있습니까? 이 지역활동 수행평가라는 항목입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점수를 합쳐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20대 평가 대비 할당된 배점 자체는 36점이 감소했는데 여전히 모든 항목 가운데서는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당락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0대에서는 그런데 권리당원에 비해서 일반 국민 반영 비중이 3배 가까이 높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는 일반 국민 비중이 1.6배 반영에 그쳤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이 많은 걸로 알려진 권리당원의 여론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당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다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당직 경력 등에도 가산점이 붙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당직을 주로 맡았던 친명계 의원들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가 당원의 뭐 온라인 투표를 통한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장난질이 들어갈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공천 과정이 수탄하겠습니까? 당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달라진 민주당 의원 평가의 느낌표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로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사 문구죠. 이 이재명 대표는 제1의 인사 원칙이 능력과 실적이다 이렇게 대표 취임사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원 평가에서 뒷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200석 동상이몽입니다. 야권발 총선 200석 주장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 신호탄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쏘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그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장구를 쳤고요. 또 같은 날 정동영 고문도 수도권에 석권하면 200석 못할이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200이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 의석이라는 숫자가 이 국회 200석인데 야권에서 잇따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내용의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탄희 의원은 범야권의 통합,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까지 연합한 200석을 강조했고요.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보수 이탈 진영까지를 아우르는 연합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반면 정 고문은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숫자는 같은 200석인데 속내는 속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 다 다른가 봐요? 네, 이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여당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 이탄희 의원은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게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으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죠. 그래서 제3지대 움직임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 고문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 출마의 재도전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비명계에서도 200석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비명계에서는 친명계를 비판하면서 200석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민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200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으로 이게 안 와요, 잘. 이거 왜? 이재명 방탄정당이다. 거기 오면 이재명당 아니냐. 이 우리가 오명을 벗어나면 이번에 압승합니다, 총선에서. 이재명 사당화가 문제라면서 이 지금의 지도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의 일환으로 200석론을 활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200석 동상이몽의 느낌표는 책임 못 질 총선 낙관론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난 2016년도죠. 20대 총선 당시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80석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지만 122석을 얻는 데 그쳐서 123석을 얻은 민주당에 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매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른바 총선 낙관론이 실제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걸 여야 모두 되새겨야 할 겁니다. 네, 최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무인 점포는 종업원이 없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요즘 무인 점포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인 점포 이용자들끼리 매장에 쪽지와 댓글을 남기면서 소통하는 건데요.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조윤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글씨 쪽지가 무인 빨래방 유리창에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남긴 첫 출근 설렘 쪽지에는 잘 적응하셨나요 등 사회 초년생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연인이 남긴 쪽지부터 하늘을 돌아보는 메모까지 내용도 각양각색. 쪽지 밑엔 어김없이 따뜻한 댓글이 달립니다. 원룸촌이어가지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외롭거나 한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 이제 소가리 비슷하게 써놓는 게 많거든요. 한 무인 카페 업주는 동네 사랑방 주인을 자처하며 직접 댓글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 편지 세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사랑방으로 이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무인 자판기 옆 벽면엔 이렇게 메모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6개월 동안 쓰인 메모지가 모여 공책 한 권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교류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와서 글 같은 거 보고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각박한 도시, 점원도 없이 운영돼 더 삭막하단 말을 들었던 무인 점포가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온기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프로야구 KT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NC를 이기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2패 벼랑 끝 승부에서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2승 2패, 이 한 경기를 이기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3회 KT의 실책이 이어집니다. NC가 서우철의 희생플라이로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기세를 이어간 NC는 5회 김영준의 2루타와 손아섭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KT는 5회 1사에서야 첫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앞선 13명의 타자가 아웃됐고 14번째 타자 장성우가 2루타로 물꼬를 탔습니다. 이어진 1-3루기를 잡은 KT는 대타 김민혁의 천금 같은 2타점 2루타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회 팽팽했던 승부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KT가 노원 만루 기회에서 4번 타자의 병살타로 한 점을 올려 3대2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틀어막힙니다. KT는 8회 박영현, 9회 김재윤을 마운드에 올려 3대2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플레이오프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KT는 내리 3번을 이기는 반전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 MVP는 7이닝 무실점의 KT 불펜 투수 손동현입니다. NC는 포스트 시즌 초반 6연승을 달리며 한껏 기세를 올렸지만 가을 야구를 일찍 시작한 만큼 체력이 모자랐습니다. KT의 한국 시리즈 상대는 LG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모레 화요일에 시작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 최대 100mm 이상, 제주에는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북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순간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3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 18도, 부산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7도, 부산 2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모레 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화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